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오늘은 의료공백 시대의 뇌졸중 치매 외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뜨시나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들 뭐 인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달 새에 급격하게 또는 서서히 진행되는 이런 의료 사태가 향후 이게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악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중앙일보를 비롯한 몇 가지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좀 발췌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맨 위에 보세요. 심지어 집에서 뇌졸중 증상을 보인 환자가 주치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겠다고 구급차를 불러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이송을 거부하는 지경이다. 치과 전공의 이탈로 중요 수술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술 대기가 길어지면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발생한다. 지금 먼저 의료 재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뇌졸중이 대표적인 신경과 응급질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공병호라는 유명한 유튜브 이분이 보면 발췌한 건데요. 이게 지금 전국 병원에 의사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이 정도예요. 여기 지금 특히 요양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분들, 나이 드신 환자분들, 입원 환자분들이 갑자기 나빠지면 대학병원 이송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사망하지 않나 지금 저도 이제 그게 지금 통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권력에서는 의료개혁 완수라는 그를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고, 공병호 이분의 또 다른 이제 보면 미국에 계신 재미교포 의사분이 올린 글인데 해외로 가라고 권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곳에서 의사가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 국민이 된 것, 미국 국민이 된 것.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험한 일을 하는 의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딴판이죠. 한국의 젊은 의사들은 훌륭합니다라고 돼 있고 젊은 의사들 보고 미국으로 오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매일같이 이런 뉴스가 계속 뜹니다. 응급실 문제요. 지금 무슨 대학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목 일주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서울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셧다운 위기라고 이제 뉴스에 뜨고, 그다음에 한국일보에 보면 또 환자 안 받아줘서 전화 뺑뺑이.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응급실 위기 진짜 원인은 배후 진료 붕괴라고 되어 있죠.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받아도 이제 해당 과에서 수술을 하거나 응급 처치를 한 의사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환자 인계를 받는 진료과도 필요가 굉장히 누적돼 있고 진공이 빠져 있기 때문에 후속 진료가 어려워서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자주 생길 겁니다. 외래 비중을 줄여야 중증 응급진료 역량을 회복되는데 외래 비중을 줄이면 이제 매출이 대학병원도 왕창 줄기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또 그런 딜레마에 되고, 경증 환자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증 환자 분산하면 이제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한데 이걸 좀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응급 환자 보호자 인터뷰한 건데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거고, 이분이 이제 대전에서 이제 충주까지 이제 119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말씀한 심정이 말할 수도 없지 죽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시민들은. 그렇죠. 이 응급실조차 없으면 어떻게 여기를 대전에서 119 타고 왔는데, 여기
대전에서 이제 충주까지 했는데 거기서 응급실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이런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구급대원 이분들이 참 고충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죠. 구급대원입니다. 환자 문의 전화 이제 내용 뭐 녹취록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병상으로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 사람 환자 많아요. 지금 등록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접수조차 안 되니까. 그리고 근대 충주병원은 모든 응급실 의사가 사직서 내버리고 응급실 문을 닫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뉴스에 나온 건데 이 의원의 부친께서 갑자기 응급실로 찾아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했고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결국 입을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국회의원은 부친도 지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뉴스에 뜨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앞으로 뜰 건데 근데 물론 뉴스에 안 나오는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좀 새로운 시대 좀 안 좋은 다크 피리어드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각자 잘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제가 보기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응급실 의사들 떠나고 응급실 폐쇄하고 필수 의료과 의사들도 계속 떠나고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그룹이 다 피해자로 됐는데 의대생과 학부모들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지금 각자의 사정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고 개헌가에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 의외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정치 권력과 관료의 그 책임 문제. 어쨌든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그 새로운 시대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병을 앓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죠. 알아도 문제가 치료해 줄 병원이나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시대에 들였습니다. 초대형 병원 이런 데서 무슨 치료를 빨리 해주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이미 된 거고요.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필수 의료 진료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여기다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제가 전공하는 신경과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몇 개의 과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내과나 소아과, 외학, 산부인과 이런 건 굉장히 큰 그룹이고요. 그런데 이런 필수 진료과가 2월 달부터 이제 의과대학 정원하면은 낙수 효과라는 이제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썼는데 물론 이게 처음부터 관료 조직이나 정치권에서 썼겠지만 낙수과로 낙인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진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루저라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이 하고 싶은 다른 걸 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이게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이런 사명감 같은 거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을 낮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럴 거고 옛날 예적에는 내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인기가 바닥이 된 것도 또 한 가지 의료사고의 문제입니다. 의료사고는 이제 불가피하게 의사생활 하다 보면 겪는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형사 책임이 굉장히 과중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거나 하면 비합리적으로 굉장히 좀 과중한 특히 형사 책임까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과들은 다 피하는 게 상책이죠. 모 대학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전부 하나씩 소송이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의료사고가 빈번한 거고 지금 그에 대한 소송이 빈번한 상태고 그 전공의 부재로 나이 든 교수들이 계속 당직을 해요. 50대 당직. 그런 분들이 이제 당직을 계속 쓰다가 못 버티고 사직을 하거나 심지어 과로사 하는 거죠.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과로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뉴스에 크게 안 났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교수들은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을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 전공의가 당직하는 거랑 50대 교수가 당직하는 거는 그 피로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과별로 진료 시에로도 상당하죠. 사실 외래 소아과는 이제 부모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응급실은 아시다시피 뉴스에 나오겠지만 주치자 술 취한 사람들의 이런 그 행포나 이제 아니면은 이게 폭행 등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더더욱 필수과를 더더욱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응급실 문제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받아주더라도 배후 필수 진료과 이런 과들의 의사들이 인력이 부재하니까 응급실에서 거부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완전히 공백 시대가 특히 필수로는 완전히 공백 상태가 지금 점점 이제 그 도래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최근에 며칠 전에 간호법 이제 통과로 인해서 이게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를 해서 이제 의사의 그 업무에 조금 더 깊이 광범위하게 침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련이 질적으로 저하가 됩니다. 뭐 3, 4년 마쳐도 한마디로 뭐 술기나 이런 그런 그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오는 수임이 되겠죠. 그런 술기나 무슨 수술이나 이런 걸 이제 옆에서 이제 슈퍼바이저 하면서 맡겨줘서 이제 하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응급실을 이제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하고 올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참 뭐 예를 어지럼증 환자가 왔다 칩시다 응급실로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 제일 어지럼증이 제일 안 좋은 그 중증이 이제 뇌졸중이죠. 그러면 MRI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데 MRI 이상이 없으면 이제 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MRI 비용이 90% 되는 겁니다. 그 두통도 마찬가지. MRI 찍어서 뭐 뇌종양이나 뇌출혈이나 뇌염증이나 이런 확실히 이상 있는 걸 발견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경증으로 분류될 거고 두부에서 머리 다쳐서 이제 응급실 가더라도 MRI나 CT 찍어서 뇌출혈 같은 게 없으면 이제 경증으로 분류될 거고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될 10중 8구 이렇게 될 걸로 들고 그럼 이제 환자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응급실 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가는 경우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건강염려증으로 외래 대신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낮에 충분히 외래로 가도 되는 건데 이게 응급실로 그냥 쳐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모랄 해저드도 사실 낮에 바쁘다고 이게 야간 외래 삼아서 응급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뭐 반차를 내거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바쁘다고 이제 응급실 당직 의사의 외래 진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진짜 중환자들은 이제 이런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 환자 중에 이제 40% 이상이 지금 경증 환자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다못해 이제 응급실 수가를 경증 환자는 대폭 인상해서 90% 부담한다는 이제 고육 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당장 9월 1일부터니까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유비무환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뇌졸중 치매 등 적극적인 외방이 필수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뇌졸중 치매를 예방을 하려 그러면 이제 아주 전 단계부터 고혈압병의 이제 예방 치료가 만성성인병,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수면병 이런 거에 포함해서 이게 꼭 필요해야 되고 또 선제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혈관이 나빠지는 건 우리가 검사를 안 해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 MRI,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치매는 신경심리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혈관이 나쁜지 아니면 뇌 기능이 실제 치매 전 단계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선제적 검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은 필요시 약 복용하고 추적 검사가 보통 1년 주기로 하게 되죠.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거 1년 주기, 신경심리도 1년 주기로 해서 더 나빠지는지를 이제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뇌졸중은 이제 일단 발생하면 이제 응급질환이 되고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이제 바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아시는 바다 갑자기 이제 한쪽 팔 또는 다리가 마비되는 게 이제 뇌졸중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 외에도 뭐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말이 어두워지거나 뭐 이러는데 그게 지금 이걸 이렇게 뭐 일부러 이제 부를 겁니다. 이제 환자들은. 그러면 응급실 그 응급 그 119 그 소방대원이 응급실 수용이 가능한지 여러 병원에다 콜을 할 거예요. 그럼 계속 거부를 당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골든타임이 지나가는데 골든타임 필요한 경우는 이제 혈전 용해 주사 같은 거 필요할 그거는 너댓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뇌출혈 같은 것도 이제 수술을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에 골든타임 지나가면 이제 마비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거겠죠. 악화돼서 이제 회복이 안 되면 평생 반신불수로 지내거나 이때 뭐 이건 나중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이게 과연 뭐 지금까지 뭐 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뭐 망가져 있는 사태가 이랬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뇌졸중 예방을 이게 위에 세 가지가 사실 간단하게 적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많은 이제 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일단 뇌 검진 같은 거 MRA, 경동맥 초음파 이런 것들이 검사가 먼저 필요하고 검사에 따라서 이상이 있으면 약 복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혈관이나 이런 데 더 안 나빠지도록 뇌졸중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에 흡연, 음주도 포함되고 뭐 수면이나 뭐 과로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뭐 건강기능식품은 얘기 되면 오메가3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고 뇌졸중 예방은 이제 그 예방 검진을 해서 이제 혈관 상태를 얼마나 뇌졸중 리스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국 뇌졸중은 혈관병이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특히 머리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머리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 목 혈관도 이제 뇌경색도 일으키죠. 그래서 정밀 머리 MRI 촬영이 필요하고 이건 7카트는 필요해요. 일부 검진센터에서 한두 카트 찍은 거 그거는 망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7카트는 뇌출혈 자국까지 보고 그러면 7카트가 필요하고 정밀 MRI 촬영이 필요하고 뇌혈관 MRA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화질이 좋아야 돼요. 3테슬 MRA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혈관 꽈리가 있는지 혈관이 많이 좁아진지 봐야 되고 경동맥 초음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경동맥 초음파는 이게 잘하는 이게 의사가 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이 하는 의사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동맥 초음파에서 경동맥이 많이 나빠지면 이게 심장 혈관 협착과도 비례를 해요.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예방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요.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검사예요. 거기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고 뭐 조영제 쓰는 것도 아니고 마취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좀 통증 있는 검사도 아니고 아주 간단해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검사. 이처럼 중요한 검사가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검사이기 때문에 뭐 해마다 받아서 이게 경동맥이 나빠진지 보는 게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특히 50세 이상이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혈액종합검사, 이제 뇌졸중 일으킬 만한 고지혈증, 당뇨, 뭐 여러 가지 이쪽 호모시스테인, 뭐 염증 수치 이런 건데 혈액종합검사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럼 추가로 더 한다 그러면 맨 밑에 이제 혈관 탄력성 검사. 혈관 탄력성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혈관 탄력성 검사를 그리고 팔다리 혈압을 정밀하게 재는 이게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의심되면 심전도를 추구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혈관 상태 그 뇌졸중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사실 미리미리 각자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으면 원인 질환이 보통 있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 필요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근데 검진을 할 때 이 검진이 정밀성, 7카트 MR 찍는 거랑 한두 카트 찍는 거 하늘과 땅 차이고 3테슬라 MRA랑 1.5테슬라도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기기를 얼마나 좋은 기기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히 찍었느냐가 MRI, MRA 중요하고 그 MR을 판독하는 그 영상학과 전문의 이거 실력도 중요하죠. 판독의 정확성. 근데 보통 이제 싸게 하는 검진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쉽게 말하면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검진을 정밀하게 하지도 않고 대충 해가지고
그다음에 판독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상이 있는 듯 하니까 뭐 신경과 가서 뭐 상담 받아봐라, 신경 가서 진료 받아봐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은 무책임하게 토스해버리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게 참 사실 문제인데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일단 이제 우리 뇌졸중을 일으키는 만성 성인병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게 고혈압은 혈압 측정을 정확히 하기가 의외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센서가 이제 팔에 감는 걸 커프라고 그러죠. 커프에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이제 혈관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이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혈압이. 그래서 혈압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혈압이 이제 낮은 경우가 오히려 잘못 생기고 높게 나온 경우가 제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아까 혈관 탄력성 검사나 24시간 심전도 검사 이런 걸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검사하고 이런 거 하죠. 혈관 탄력성 검사가 훨씬 더 간단하겠는데 그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정혈압기에서 실제보다 낮게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혈압기도 물론 제대로 재면은 뭐 정확하긴 하지만 사실 그 개개인 가정에서 제대로 재기가 정확하게 재기가 힘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약도 문제입니다. 약 용량도 이제 약을 이제 충분히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세게 쓰면 안 되고 저용량부터 점차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약이 좀 과하면 이제 어지럽거나 이제 축축 처지는 기운 없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약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처음 약을 또 너무 적게 쓰면 고혈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양쪽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환자의 반응을 가면서 반응을 보고 혈압을 잘 체크하면서 이제 약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약이라도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혈압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약도 정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뭐 10년, 20년 똑같은 혈압약 쓰는 것도 이제 약 용량이 모자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 복용 수능도 약을 처방해 줬는데 환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말짱 이제 도루묵이죠. 약을 안 먹으면 고혈압 조절이 물론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약 처방 기간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 큰 대형병에서는 뭐 6개월 이렇게 주는데 5, 6개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고혈압인 게 수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진다든가 체중을 증가한다든가 잠을 잘 자던 사람들이 잠을 갑자기 잠자는 시간이 모자라든가 이러면 이제 혈압이 변동이 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뭐 제가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2-3달, 석 달도 많다 보는데 한 2달 간격으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환자들을 보고 이제 이게 진료를 보면서 체중 변화가 있는지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뭐 약을 제대로 이제 드시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면밀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약을 아무리 오래 써도 이런 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통상적인 혈압약이 잘 안 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면무호흡증 자체를 양압기를 치료를 하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고혈압 때 듣는 혈압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약을 뭐 처방을 같이 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약을 많이 써도 고혈압 조절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면 검사를 해서 수면무호흡증 있는지 같은 걸 봐주는 추가적인 검사나 이런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혈압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뇌졸중 원인이 고지혈증이죠. 한마디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은 건데, 고지혈증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랑 중성지질이 높은 경우죠. 콜레스테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나쁜 동물성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대표적인 뭐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거죠. 육고기 그런 것들을 뭐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중성지질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올라가죠. 중성지질은 이제 뭐 흰밥, 무슨 밀가루 음식, 뭐 술 이런 것들죠. 밀가루 음식도 뭐 라면이라든가 국수 이런 거, 그러면 중성지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오래 방치하면 물론 HDL 이런 거하고 고려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자꾸 쌓이는 거고요. 근데 고지혈증 약이 가장 흔한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 이 약 부작용 때문에 또 약을 안 먹는 수도가 많아요. 이게 물론 근육통을 물론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당뇨를 좀 더 그 리스크를 높인다는 썰도 있고 한데 스타틴 말고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낮춘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을 쓰면 되는 거고 중성 지지를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자분들이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다 요거만 생각하는데 스타틴 말고도 이제 다른 고지혈증 약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약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 뭐 스타틴은 이제 고지혈증이 없어도 혈관이 나쁠 경우에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소량으로 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틴은 물론 좋은 약인데 그런 부작용을 너무 이제 오버돼서 좀 이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 이제 검사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공복을 하고 최소 8, 9시간 공복을 해야 때문에 그게 공복을 안 하고 오면 이제 혈액 검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혈액 검사 주기도 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건 좀 너무 검사를 안 하기, 보통은 3, 4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제가 보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상이 없으면 6개월 한 번 해야 되지만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서너 달 간격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고지혈증은 물론 이런 약 복용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 아까 말한 중성지질은 탄수화물 줄이고 LDL은 동물성 지방 성분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야채를 많이 먹고 단백질은 뭐 생선이나 이런 두부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당뇨병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거는 뭐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체중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약도 처방을 하고 복용해서 이게 얼마나 환자분들이 협조를 하고 잘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혈당보다도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당화혈색소는 언제든지 환자가 공복 안 해도 뭐 식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추이를 보는 게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게 당뇨 환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있고요. 6.5 이상이면 또 당뇨를 강조하고 6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피검사 수치들도 뇌졸중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만성병들이나 이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호모시스테인 제가 생소한 본이 많겠지만, 시스테인이라는 혈액의 성분이 홈으로 짜고 붙으면 이 단백질이 이 아미노산이 불안정이 돼가지고 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그다음에 뇌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이제 약을 먹으면 또 금방 좋아지긴 해요. 이것도 피검사에 포함이 안 되면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이 점점 나빠지죠. 이건 어느 정도 유전성도 있기 때문에 약은 계속 먹어야 될 경우가 많고요. 요산이 많이 높으면 통풍이 되죠. 통풍이 뭐 아시다시피 뭐 발가락이나 발의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많이 높으면 콩팥도 나빠지고 이 요산이 일종의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성으로 혈관이 또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통풍약을 먹으면서 이제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염증 수치도 HSCRP라는 그 검사가 대표적인데 요거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으로 이 염증 수치가 높으면 이게 혈관이 빨리 나빠지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외에 이런 검사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흡연과 음주 이런 것들도 뇌졸중 위험 요소긴 하죠. 흡연은 흡연은 피우다 끊었더라도 그 흡연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누적이 되지 않다 뿐이지 이게 혈관이 나빠진 게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은 되도록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필요하고요. 요즘 흡연에 관한 좋은 약들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 내과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관련 치매 치매가 아니고 흡연의 검연 프로그램에 연관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됩니다. 챔픽스라는 약이 대표적인 약이죠. 있고 그다음에 음주도 과음하면 이렇게 안 좋고 상식적인 거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간과하기 쉬운 게 수면 검사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이것도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수면 무호흡증은 코를 골거나 낮에 졸리거나 하는 게 대표적인데 그는 수면 다한 검사 하룻밤 자면서 병원에 검사 통해서 어느 정도 심하면 양압기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 양압기도 요즘 기계가 많이 좋아져서 다들 적응을 대부분 다 잘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룻밤 병원에서 자는 검사입니다. 이건 어느 병원이나 똑같은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예약된 날짜에 와가지고 밤에 8시나 9시, 10시에 와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기사분이 기다렸다가 센서를 붙여주면 붙인 상태에서 1인실 보통 거의 대부분 1인실 침실이죠. 하룻밤 자면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양압기 치료를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뇌 산소 공급이 밤에다 무호흡증 때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혈관 내피나 혈관이 손상을 자주 받아요. 그러면 그게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뇌가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뇌혈관이 무호흡증 꼭 의심되는 분들은 수면다한 것은 거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이 되고 비용도 굉장히 싼 편이에요. 보통 본인 부담금이. 그래서 하시는데 경제적 부담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기적 사지 떨림증도 무호흡증 다음으로 이거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뇌졸중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약을 복용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이 간단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면증 아시다시피 계속 심하게 졸리는 게 있는 건데 그런 병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수면 시간도 중요해요.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경향이 있어요. 5시간 4시간 자는 사람들도 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중에 뇌가 특히 이제 치매에 연관된 밤에 자는 동안 이제 뇌에서 이제 일종의 쓰레기 같은 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게 수면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아밀로이드나 이런 게 많이 쌓이는데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 뇌졸중이 중요한 수면 시간이 또 낮으면 이제 자율신경 균형 교란이 오기 때문에 밤에 당장 한다고 한두 시간 자는 걸 계속 방지하면 완전히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수축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크게 뇌졸중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밤낮 교대 근무를 계속 한다든지 밤당직을 계속 한다면 이게 특히 요즘 같이 전공이 부재 상태에서 교수들이 밤에 당직 계속 하는 것도 교수들 스스로의 이제 건강성 위험을 자초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치매 예방은 어떻게 보면 뇌졸중 예방에 비하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긴 한데 치매 발병은 복합적 만성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 과정이 되면서 이제 더 흔히 병발을 하는데 선제적 이것도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가성비를 고려해야겠지만 물론 일차적으로 이제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근데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달리기 못하더라도 걷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수영, 가벼운 등산, 자전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식사도 여러 가지 중요하죠. 지중해 식단 같은 거, 견과류나 강황 같은 것들이 자주 섭취하는 게 있고, 수면 시간 충분히 하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무엇보다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걸 다 피해야겠죠. 과음 피해야 되고, 흡연 피해야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잦은 감염병 같은 것도 이제 코로나나 이제 독감에 자주 걸리거나 그런 것도 계속 이제 혈관도 나쁘게 하고 이제 내 세포도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것도 제때제때 맞는 게 필요한 겁니다. 치매 검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인데 근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게 머리 MRI가 물론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뇌의 크기를 보는 것도 있고 뇌 혈관이 막힌 정도를 보는 것도 되기 때문에 T2 코로나라는 이미지가 포함된 뇌 MRI를 아까 말 7카트 정도가 필요한 거고 뇌출혈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좀 뇌 위축 MRI가 따로 있어요.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뇌 위축이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동일 연령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는 비교적 간단한 MRI가 있어요. 이건 AI가 판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MRI 말고 또 중요한 게 신경인지 검사죠. 정밀하게 보는 걸 SNS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에 주로는 세라드는 검사, 이 두 가지가 가장 정밀한 검사예요. 이런 걸 해봐야 이게 치매 리스크 어느 정도인지 치매 전 단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피검사 중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랑 아밀로이드 베타 검사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는 돌연변인 경우가 대부분 유전자를
알츠하이머 병 유전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뭐 그렇다고 유전병이 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뭐 근데 보다 적극적으로 치매 예방에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유전자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완치가 안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 같은 걸 잘 조절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혈액 검사,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높으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할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또 피검사,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혈액 검사로서 이제 아까 말한 호모시스테인이나 엽산,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치매 비슷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염증 수치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호모시스테인이나 엽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완치 가능한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건 피검사 안 해보고 간과하면 모르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면 다운 검사,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면 다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밀로이드 페트라고 이제 하는 검사가 이건 굉장히 고가의 검사인데, 이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숨어 있는 걸 하는 게 아주 정확한 검사이긴 합니다. 근데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다른 검사로도 어느 정도 알츠하이머 리스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뭐 검진 차원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이런 요 혈액 검사 여기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해야 이제 우리가 치매 검진을 다 혜택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이제 일종의 뭐 선택 사항이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뭐 한마디로 유비무환입니다. 이 유비무환이라는 게 뭐 진부한 사자성어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제 호미로 속담을 호미로 막을 일을 옛날에 가로로 막는 불행이 뭘 없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향후는 가려도 못 막는 거죠. 뇌졸중을 걸려서 일단 왔는데 예방을 못한 결과 뇌졸중이 걸리면 이제 뭐 혈전 용해제를 쓴다든가 해서 더 뭐 호전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면 뇌출혈로 수술을 제때하거나 그런 머리를 여는 수술이나 혈전 용해 주사, 근데 앞으로는 그것도 못 하는 거죠. 이런 가래도로도 못 맞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안 걸리게 해야겠죠. 응급실 갈 상황을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적극적으로 예방만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 제때 검사를 외래해서, 응급실까지 갈 필요 없고 외래해서 하는 거죠. 이제 선제적으로 검사에서 이런 이상이 있으면 이런 적절한 의사 주치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약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수술 밖에, 뭐 혈관 꽈리가,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동맥류가 숨이 다 빵 터지면 뇌출혈로 왕창 피가 쏟아지면 사망률이 꽤 높죠. 근데 MRA를 한번 찍어보면은 혈관 꽈리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지만, 뭐 5분이면, 기계가 좋으면 3테슬 기계라면 5분이면 찍어요. MRC를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다, 특히 50세 이상은 다 해봐야 돼요. 40대도 해봐야 되고, 특히 가족력 있는 사람들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금 이제 뇌동맥류 꽈리를 예를 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뇌경색들 이런 것도 다 예방이, 뇌졸중은 본인이 신경만 쓰고 검사만 잘 받고 약만 잘 먹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병원 한 군데는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게 노화의 그런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게 예방 차원에서 그 1차, 2차 병원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포커스가 상급 종합병원, 대형병원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게 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제 개인 의원이 잘하는 개인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이제 자주 이제 그 진료를 받으면서 이런 걸
뇌졸중이나 치매를 예방을 해야죠. 그다음에 그 만일에 옛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삼척 기간에 미리 가겠다면서 이제 뭐 갈 필요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뭐 묻지마 진료 오래서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는 이제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봐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죠. 가봐야 이제 삼척 기간에 그런 이런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환자를 의사를 일단 만날 수가 제대로 없고 만나더라도 약 처방 같은 게 뭐 6개월, 1년 하면 이제 이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환자는 자주 병원 안 가서 좋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절대 환자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이 뭐 사직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교수가 없어지고 다른 교수가 와서 진료를 받고 뭐 교수도 없으면 전임의가 와서 진료를 보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기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1990년 중반에 이제 IMF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뭐 한 5년 전에, 4, 5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뭐 그 중간에도 무슨 리만 브러더스라고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장기적인 이제 그 건강상 위기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응급 수술을 요하거나 무슨 뭐 중환자실을 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지금 시설을 지키는 의사들이 없어서 아까 뭐 필수 의료과 이런 건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앞으로 더 부족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런 중병이나 응급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치매야 뭐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치매는 이제 점점 이제 아주 서서히 나빠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응급실이 필요할 경우가 많죠. 치매 환자가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긴다든지 감염이 폐렴 생기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내과적인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겁니다. 왜냐 의과대학 4학년생이 이제 이번에 국가 시험을 안 치르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의사가 빠지게 돼요. 근데 의대 신입생은 많이 뽑을지는 몰라도 뭐 1,500명 플러스. 근데 일단 당장은 이제 3,000명씩 몇 년 동안 안 나오기 때문에 의사가 더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적어도 몇 년 계속 될 거고, 뭐, 먼 훗날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IMF, 뭐, 코로나, 뭐, 리만 브러더스 그 사태의 금융위기에 준하는 지금 차원이 좀 다른 위기에 좀 봉착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매일같이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그걸 이제 각자 도생하려면은 결국은 이런 뇌졸중 같은 심근경색과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거의 같은 원리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이 예방되면 심근경색도 같이 예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끔 이게 본인이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옛날엔 심근경색이 오면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심장내과 의사분이 스텐트를 넣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불가능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심근경색은 죽고 사는 바로 문제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사망을 하는 거고.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받을까요? 이제 뭐부터 할까요? 이제 엔젤 이분부터 뇌졸중 증상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경우. 전체가 다 힘이 빠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뇌졸중 말고 먼저 다른 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너무 이제 올인하다 보면은 진짜 원인을 놓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전체, 그렇죠. 이런 걸 간별 진단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힘 빠지는 경우 1, 2, 3, 4, 5, 6, 7, 8, 9, 10 거의 10번째쯤 뇌졸중이 들어갈까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중한 병을, 뭐 길라임 바레 같은 병이 있거든요. 그런 건 전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정이란 분, 두 눈 다 뜨고 책들 보고 갑자기 두근거리고 핑 돌아지고 속도 얼렁거리고 갑자기 어지럽고 다투하고 이게 어지럼증이 심하면 반사적으로 토하기도 되는데요. 근데
두 눈을 뜨고, 글쎄요. 요거는 뭐 병원을 가보셔야 안전할 것 같은데요. 가슴 쿵쾅거리고 속도 울렁거리고 토하는 건 좀 이게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를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신경과 외래를. 근데 뭐 개인 병원도 좋고요. 근데 운동을 운동은 하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걸 글쎄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 뇌졸중 예방하고도 연관되긴 하는데 저도 운동하기 솔직히 싫어요. 싫지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한 1, 20분이라도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뭐 한다든가 유산소 운동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냥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은 누구나 다 하기 좋아하죠. 산책하는 속도를 좀 빨리빨리 걸으면 됩니다. 그게 운동이 돼요, 속보로. 그래서 약간 숨이 차거나 약간 땀이 날 정도라면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산책을 좀 속도를 빨리빨리 속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에 대해서 정확감 가지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산책을 좀 하시고 산책부터 제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좀 심심하니까 이제 속도를 좀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없나요? 질문은? 다 끝났나요? 네. 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제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이제 뇌졸중, 특히 치매 예방에, 적극적인 예방에 도움이 돼서 이런 의료 공백의 시대에 불상사를 안 겪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규 신경과 대표원장이었습니다.